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좀 계속 부동산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자산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분석, 그다음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반적인 산업 관점에서 제가 뭐 오늘 투자해라, 이번에 바로 투자해라, 지금이 기회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펀더멘탈하게 산업 전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적에 어떤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과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조정을 할 건지 요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식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요 부동산 요 분석과 컨설팅 요거를 전업으로 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 기업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IT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 쪽에 있어 가지고 뭐 미국의 이제 신규 사업, 그다음 뭐 중국의 신규 사업 이런 해외 사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뭐 요런 쪽들, 테크 기업 요런 쪽들과 관련한 어떤 생태계 요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 요런 자산 투자 관련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 가지고 제가 좀 요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 기본적으로 뭐 요 타이밍 투자, 굉장히 뭐 트레이딩을 하는 요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미래를 봤을 적에 단기든 장기든 미래를 봤을 적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왜 맞는지. 결론은 굉장히 흔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흔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작업,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로 뭐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금리 시대는 빅테크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뒤쪽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소형주들이 10배거가 이제 가능은 하지만, 물론 낮아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적에 가능은 하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궁극적인 수익률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면서 추구하면 어떨까? 요 얘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아마존, 넷플릭스, 쿠팡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대한 그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혁신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코로나 유동성 때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굉장히 저금리 이지머니 시대,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이지머니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마존, 넷플릭스, 쿠팡뿐이 아니죠. 뭐 구글, 애플 막 다들 굉장히 큰 자금, 쉬운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IT 쪽으로. 그래 그 덕분에 세상은 혁신을 하고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한 10년 정도만 해도 진짜 좋은 기술,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멋진 사업 계획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정말 자금을 유치하기가 쉬웠죠. 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은 추가 유치를 해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물론 그 이익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는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적은 압박을 통해서 "성장만 해라. 지금 이익 필요 없다. 성장만 해라."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었죠. 쿠팡이 적자를 몇 천억씩, 1 년에 몇 천억씩 누적 적자가 조 단위가 나와도 우리나라의 그 물류나 이커머스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거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돈이 쪼여지는 상황이 오니까 쿠팡이 마음을 먹으니까 흑자로 전환을 해 버렸어요. 요런 플레이가 가능을 했던 거죠. 그것은 기존에 엄청난 투자가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적자가 나도 계속 돈을 조달받아서 계속 그 기술 개발, 그다음에 물류 혁신 이런 걸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요런 대형 투자를 계속 받아서 성장만 추구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줄이 쪼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은 돈줄이 쪼여져 있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 내야 돼요. 이익을 내려면은 연구 개발에만 치우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인력들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정말로 큰 혁신을 만들려면은 수년간의 연구에 매진을 한다거나 혹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를 빌드업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만 해도 야놀자라는 서비스가 10조, 이거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10조를 밸류에이션 받고 1조 투자를 받았죠. 예. 요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완전 무너지는, 그동안에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소프트뱅크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마켓컬리 작년만 해도 뭐 4조의 IPO 한 해, 5조의 IPO 한 해, 뭐 6조의 IPO 한 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1조에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IPO 자체가 혹한기에 왔죠. 그래서 상장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스타트업이 돈을 못 받으니까 성장을 할 수 없고, 성장을 할 수 없으면은 스타트업의 그 밸류나 가치 자체,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돈 수급을 못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요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투자 후에 기술 개발과 성장만 이렇게 막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시대 자체가 끝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기존 플레이어들이 아주 유리해진 거예요. 기존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이미 기술 개발을 잘 해놓고 더 기술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플레이어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 플레이어들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이 기업들은 단순히 테크 기업, 그다음에 성장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테크 기업 중에 현금이 많은 게 아니고 S&P 500, 즉 미국 500대 기업 중에서도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일 많고 마소, 뭐 아마존, 애플에서 마소는 블리자드 인수하고 막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현금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를 맞이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들 넘어가고 나면은 여기는 계속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예, 이미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기술 개발 드라이브 할 수 있고, 혹은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기술이 좋은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스타트업들, 그런 인력들 이런 데를 인수할 수도 있죠. 이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오히려 고금리 시대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 빅테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관련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한 게, 혁신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기술 개발에 이익 생각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고, 서비스도 고객한테 최대한 밸류를 주면서 내 고객으로 락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혹은 꼭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 개발도, 그다음 인력 수급도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그 이익을 내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지금 빅테크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스타트업들 혹은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중소업체조차도 지금 중견업체조차도 지금 굉장히 돈줄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쟁 상황에서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빅테크한테 더 이상의 경쟁 위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면 AI 반도체나 뭐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 뭐 애플에서 무슨 뭐 VR, XR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도 되게 중소업체들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의 이 경쟁 관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낮아진, 굉장히 위험이 낮아지고, 반면 이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이나 인력들을 수급을 하는데, 요 돈을 활용해서 하는데 더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기존의 이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존도 거의 이제 스타트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이 굉장히 유동성을 타고 확 올라온 거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신규 진입, 사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그 최근 한 10년 정도의 굉장한 유동성을 타고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테슬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투자가 묶여있는 시기에 넥스트 테슬라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물론 지금 전기차 업체들, 좋은 업체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업체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역시도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지금. 예. 예. 지금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큰 경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현재 선두주자들, 현재 큰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나오게 됐다. 예. 요거 한번 요거 꼭 참고하시고 꼭 머리 염두에 두시고 미래를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세상의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도 기술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나 위협은 줄어들었는데 세상의 전 세계의 기술의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온라인 산업 혹은 어떤 디바이스 산업 요런 데만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잘 침투시켰다라면은 이제는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죠. 전통 산업에도 테크가 계속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보시면 도미노 피자가 토핑을 임프루브 시키는 데에 AI를 도입을 했어요. 보시면은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가 예, 그 피자의 퀄리파이 스탠다드 올렸다.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피자를 만드는데 AI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 피자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마케팅 혹은 이런 뭐 피자를 만드는 제조하는 쪽에도 AI를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피자뿐이 아니고 전통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BMW가 협업을 해갖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가상 공장을 운영을 해갖고 이게 그 메타버스처럼 이제 옴니버스라고 똑같은 공장의 환경을 그대로 이제 가상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공장을 돌리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효율화시키는 스마트 팩토리. 그게 지금 엔비디아와 BMW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요 엔비디아, BMW 외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 요런 뭐 고물가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뭐 인건비가 높아지고 뭐 물가가 높아지고 뭐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테크가 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멀게 보면은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적에 그게 결국은 물가는 저점에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결국은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를 함으로써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사람을 덜 쓰는데도 공장의 효율은 더 올라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또 보시면은 아마존이 AWS 서플라이 체인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작년 올해 특히 올해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물론 그 전쟁 문제를 제외하고라고 봐도 기본적으로 물류나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존에서 AWS에서 AI 등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공급망의 가시성,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공급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겠다. 그래서 공급이 꼬여서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요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2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최근 특히 올해 문제가 터졌던 그런 것들을 테크 기업들이 이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지금 많은 문제들, 특히 경제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으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물가, 고금리 뭐 이런 상황들조차도 사실은 테크가 많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높은 기술력과 이런 AI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침투하는 사업의 범주가 계속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테크의 영역과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곳의 영역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들이 되면서 기존에 이미 빅테크라고 되어 있는 요런 기업들, 예, 플러스 알파, 뭐 엔비디아, 뭐 요런 기업들, 혹은 로봇까지 합쳐서 테슬라 요런 기업들이 결국은 정말 세계의 많은 영역들에 더 확장돼서 침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 환경, 특히 밑에서 좋은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들은 더 적어져서 유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2022년에 겪은 많은 그런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 경기 침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유리한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선도 요런 것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인수하기도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세상에 기술이 침투하는 범위는 넓어지고 결국은 매출 증가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다 이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빅테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PER, 예, PER 기준, PER. 제가 PER 이거 쓸게요. 예, PER, 예. PER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가치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는 존슨앤존스, P&G, 월마트. 보통은 여기가 성장성이 이런 테크 기업들보다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ER이 여기는 좀 낮고 여기는 높고 이런 게 기본이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기술주가 폭락하는 가운데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도 기존의 어떤 성장률, 기존의 성장률, 그다음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렇게 역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기술주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여기가 오히려 과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한동안은 요 추세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리 보면은 여기는 어떤 단기 투자, 단기 투자에 자금이 쏠리면서 고평가가 됐고 반대로 요쪽은 지금의 경제의 문제들 요런 것들이 지금 가속도가 붙으면서 오히려 저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시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떨어지든 얘가 올라가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빅테크 기준으로 애플, 테슬라, 구글, 마소, 뭐 아마존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 성장률이나 어떤 매출, 이익 이런 거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는 분명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물론 다 이번 분기에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내년에 경기 침체 나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펀더멘탈이 그렇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이런 얘기 말씀드린 미래의 가능성, 현재의 현금 보유액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절대로 저평가가 지속될 상황이 아니다. 예,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지금 투자에 2022년 12월 26일 지금 투자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펀더멘탈을 봤을 적에 지금 혹은 뭐 내년에 좀 더 침체가 왔을 적에 기다린다든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적에 펀더멘탈리 지금의 빅테크 주식은 미래를 보나 현재를 보나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빅테크 외에 또 하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예,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소형 성장주인데 소형 성장주 사실 작년에 너무 박살이 나갔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무너질 곳들, 그러니까 성장이 느려지는 걸 떠나서 아예 무너질 곳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라는 우려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상장한 회사들은 다 자금 수급은 어느 정도는 받은 상황에서 여기서 오퍼링 같은 거 조금 하고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거 좀 하고 이럴 텐데 거기서 지금 내년에 침체 이런 것들을 다 겪어서 살아남아서 성장할 소형주들 요런 것들은 지금의 완전히 바닥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는 10배거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상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죽을 기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성장할 소형주들 예, 그런 것들은 기술력이나 뭐 맨파워나 이런 것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생각하면은 분명히 지금 가격 기준에서 10배거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없어질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석 가리기를 잘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연구 많이 하고 그냥 사람들의 팔랑팔랑 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연구를 잘 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할 자신이 있으면은 분명히 지금 굉장히 폭락한 소형주들에서도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를 정말 진중하게 연구하면서 시간 투입해서 잘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분명히 존재는 할 거지만 리스크가 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옥석 가리기 잘하고 요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선별할 자신이 있어요. 요런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저점에서 사서 뭐 이렇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주식은 저도 조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안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빅테크로 봐서 지금 이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왔고, 미래로 봤을 적에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빅테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안정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그리 멀지 않는 시기에 이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들의 상황들만 조금 해결이 되면은 다 결국은 주가에 미리미리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역전 현상이 재역전이 되고, 그런 걸로 가격의 어떤 밸류에이션 업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정리를 좀 한다면은 길게 보면은 빅테크에 굉장히 유리한 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유리한 판이 벌어지는 것이 적어도 내년 뭐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쯤 넘어가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반영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막 몰빵해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장 상황 보서 사실은 뭐 분할 매수 정도 하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보더라도 분명히 이 빅테크들이 또 5년 후에도 분명히 이 빅테크가 최고 기업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7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뭐 10년 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후, 5년 후에도 분명히 이 빅테크들이 최고 기업일 거고, 지금보다 더 성장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기준 안정적인 투자처, 짧게 보나 그냥 길게 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자산 시장의 흐름상 주식이 먼저 안정화된 후에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으로 보나 한국으로 보나. 그래서 주식이 지금 다시 거의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반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 규제 완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더 불안한 상황이 지금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를 텐데, 그렇다고 보시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시기 전에 조금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자산 레벨업은 부동산으로 뭐 내 집 마련을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에 더 자신 있으면 물론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나는 지금은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고 싶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고 조금 불안해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빅테크로 조금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옮겨서 부동산을 자산 레벨업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주식뿐이 아니고 주식과 부동산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시도할 뭐 어떻게 자산 레벨업을 시도할 것인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 얘기를 보다는 이제 주식, 뭐 산업, 미래 얘기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투자 공부하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